어린애 같은 사람들과 함께. 시타르타는 상인 카마스와미를 찾아갔다. 그는 한 호화 저택으로 안내되었다. 하인들은 값비싼 양탄자들을 지나 어느 방으로 그를 데려갔는데 그곳에서 그는 그 집의 주인을 기다렸다. 카마스와미가 들어왔다. 백발이 성성한 동작이 날쌔고 유연한 몸매의 사나이였다. 눈은 영리하고 신중해 보였으며 입은 탐욕스러웠다. 주인과 손님은 다정하게 인사를 교환했다. 사람들이 말하더군요. 당신은 학자이자 바라문인데 상인의 집에서 일자리를 구한다고요. 그 정도로 곤궁에 빠졌나요? 바라문이여. 일자리를 구하러 나설 만큼. 그건 아니오. 시타르타가 말했다. 나는 곤궁에 빠지지도 않았고 곤궁에 빠져본 적도 없소이다. 나는 오래도록 함께 생활하던 사문들과 헤어져 이곳에 온 거요. 사문들과 생활하다가 온 사람이 어찌 곤궁하지 않을 수 있나요? 사문이라는 사람들은 완전 무일푼 아닌가요? 무일푼이죠. 시타르타가 말했다. 당신이 생각하는 의미라면 내가 무일푼임은 틀림없어요. 나는 내 자발적 의지로 무일푼이 된 거고 그렇기 때문에 곤궁에 처한 것은 아니죠. 그렇게 무일푼 신세라면 뭘 먹고 살 생각이오? 여태껏 그걸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선생, 3년 넘는 세월 동안 무일푼으로 있었으니까요. 뭘 해서 먹고 살지 생각해 본 적이 전혀 없어요. 당신은 다른 사람들의 재산에 의존해서 살아온 거군요. 어쩌면 그럴 수도 있겠네요. 상인 역시 다른 사람들의 재산을 먹고 사는 거죠. 맞는 말이기는 하지만 상인은 남의 물건을 공짜로 가져가는 것은 아니요. 상인은 그 대신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 물건을 줘요. 살아가는 게 다 그런 거죠. 누구나 주고 누구나 받죠. 그것이 바로 인생이죠. 미안하지만 한 가지 묻겠소. 그렇게 무일푼이라면 대체 뭘 줄 수 있다는 거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가진 것을 주는 겁니다. 전사는 힘을 주고, 상인은 물건을 주고, 선생은 가르침을 주고, 농부는 쌀을 주고, 어부는 생선을 주죠. 멋지군요. 그렇다면 당신이 줄 수 있다는 것은 대체 뭐죠? 당신이 배웠다는 것은 대체 뭐죠? 나는 사유를 할 줄 알죠. 나는 기다릴 줄도 알고요. 나는 단식을 할 줄도 압니다. 그게 다요? 그게 다인 것 같습니다만 그것들을 어디에 써먹죠? 이를테면 단식 말이오. 그것이 대체 어디에 쓸모가 있나요? 쓸모가 굉장하죠. 선생, 먹을 것이 전혀 없을 때 단식은 그때 쓸 수 있는 최고로 현명한 해결책입니다. 이를테면 말입니다. 시타르타가 단식을 배우지 않았다면 당신 집에서든 어디든 당장 일자리를 찾아야 했을 겁니다. 배고픔이 그를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몰아갈 테니까요. 그러나 시타르타는 이처럼 차분하게 기다릴 수 있어요. 초조함 같은 것도 모르죠. 곤궁 같은 것도 모르고요. 오랫동안 굶주림의 포로가 되어도 끄떡 없어요. 오히려 웃어줄 수 있어요. 이런 것을 위해 단식은 좋은 거죠, 선생. 맞아요. 삼은 잠깐만요. 카마스와미는 바깥으로 나가더니 두루마리를 하나 들고 다시 돌아왔다. 그는 그것을 손님에게 내밀면서 물었다. 이걸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타르타는 두루마리를 살펴보았다. 거기에는 매매 계약이 기록되어 있었다. 그는 그 내용을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다. 훌륭해요. 카마스와미가 말했다. 그럼 그 종이에다 뭘 좀 써줄래요? 그는 시타르타에게 종이와 붓을 건넸다. 시타르타는 거기에다 뭔가를 쓴 다음 종이를 돌려주었다. 카마스와미는 읽었다. 글을 쓰는 것은 훌륭한 것이고 사유하는 것은 더 훌륭한 것이다. 현명한 것은 훌륭한 것이고 인내는 더 훌륭한 것이다. 글솜씨가 대단합니다. 상인이 그를 칭찬했다. 서로 상의할 게 많아요. 오늘은 이만하고 나의 손님이 되어 이 집에 묵도록 해요. 시타르타는 감사를 표하고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이제 그는 상인의 집에서 묵게 되었다. 그에게 옷가지가 전달되었고 신발도 전달되었고
하인 하나가 전담하여 날마다 그의 목욕물을 마련했다. 하루에 2번 넉넉한 식사가 제공되었으나 시타르타는 하루에 한 번만 먹었다. 그는 고기를 먹지 않았고 술도 마시지 않았다. 카마스와미는 그에게 자신이 하는 장사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고 물건들과 창고를 보여주었으며 회계도 보여주었다. 시타르타는 많은 새로운 것들을 알게 되었다. 그는 주로 들었고 말은 적게 했고 카말라의 말을 마음에 새겨 단 한 번도 그 상인에게 굽실대지 않았다. 오히려 상인이 그를 동료로 아니 동료 이상의 존재로 대우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다. 카마스와미는 자신이 하는 사업을 세심하면서도 열정적으로 운영했다. 반면 시타르타는 이 모든 것을 하나의 놀이로 생각했다. 놀이의 규칙을 정확하게 익히려고 노력은 했지만 놀이의 내용에는 그다지 큰 흥미를 느끼지 못했다. 카마스와미의 집에 묵은 지 얼마 안 되어 시타르타는 어느새 집주인이 하는 장사에서 자기 몫을 하기 시작했으나 매일같이 그는 그녀가 정해준 시간에 멋진 옷에 좋은 신발을 신고 아름다운 카밀라를 찾아갔다. 그리고 얼마 뒤에는 그녀에게 선물도 들고 갔다. 그녀의 지혜로운 붉은 입술은 그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다. 그녀의 부드럽고 유연한 손은 그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다. 사랑에서는 아직 애송이에 불과해 바닥없는 심연으로 뛰어들듯 쾌락을 향해 물릴 줄 모르고 맹목적으로 돌진하려는 그에게 그녀는 철저하게 가르침을 주었다. 상대에게 쾌락을 주지 않고는 쾌락을 받을 수 없다는 것, 그리고 모든 몸짓, 모든 애무, 모든 접촉, 모든 눈길, 몸의 아주 작은 부분, 이 모든 것들은 나름의 비밀을 갖고 있어 이 비밀을 깨울 줄 아는 사람에게 행복감을 준다는 것이었다. 사랑하는 연인 사이에서는 사랑의 향연이 끝나고서 서로에게 경탄의 감정을 주지 못한 채 동등하게 정복하고 정복당했다는 느낌을 받지 못한 채 헤어져 둘 중 하나가 질렸다거나 공허하다는 느낌을 받거나 상대를 강제로 범했거나 상대에게 강제로 당했다는 나쁜 감정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고 가르쳐 주었다. 그는 이 아름답고 지혜로운 여류 예술가와 함께 경이로운 시간을 보냈으며 그녀의 제자가 되었고 그녀의 애인이 되었으며 그녀의 벗이 되었다. 그의 현재의 삶의 가치와 의미는 바로 여기 카말라에게 있었다. 카마 스와미와의 사업이 아니라 그 상인은 중요한 편지와 계약서 작성하는 일을 그에게 일임했고 모든 중요한 일들을 그와 협의하여 결정하는 데 점점 익숙해져 갔다. 그는 곧 시타르타가 쌀이나 모직, 해상 운송, 장사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별로 없지만 시타르타의 손에는 행운이 깃들여 있다는 것을, 그리고 침착함이나 마음의 평정, 남의 말을 귀담아 듣는 능력이나 상대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재주에서는 상인인 자기를 능가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바라문이라는 사람은 말이야. 그는 한 친구에게 말했다. 진정한 상인도 아니고 그런 상인이 될 소지도 없어. 그의 영혼은 장사의 열성을 보이지를 않아. 그런데 그 친구는 성공이 제 발로 찾아오는 그런 사람들의 비밀을 갖고 있어. 행운의 별자리 때문인지 신통력 때문인지 아니면 사문들에게서 배운 그 무엇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은 장사를 그냥 놀이하듯이 하는 것 같아. 장사의 모든 것을 바친 적이 없어. 장사가 그를 좌지우지한 적도 없고 실패 같은 것을 두려워하지도 않아. 손해 따위는 개의치도 않고 말이야. 그러자 친구가 상인에게 조언을 해주었다. 그 사람이 자네를 위해 애써서 얻는 사업 이득 중에 3분의 1을 그 사람에게 주게. 하지만 손해가 생기면 손해의 3분의 1을 그 사람에게 변상하라고 해. 그런 조건이면 그 사람은 더 열성적으로 일할 거야. 카마스와미는 친구가 시키는 대로 했다. 그러나 시타르타는 전혀 관심도 갖지 않았다. 이익이 생기면 그냥 무덤덤했고 손해가 생기면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이번 장사는 잘못 풀렸어. 정말로 그는 장사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았다. 언젠가 그는 수확기 쌀을 대규모로 매입하기 위해 한 시골 마을로 출장 여행을 갔다. 막상 그곳에 도착하니 쌀은 다른 상인에게 다 팔리고 없었다.
그런 건 아랑곳하지 않고 시타르타는 여러 날을 그 마을에서 보내면서 농부들에게 밥과 술을 사주기도 하고 아이들에게 동전을 쥐어주기도 하고 그곳 사람의 결혼식을 함께 즐기기도 하다가 몹시 만족한 마음으로 돌아왔다. 카마스와미는 그에게 당장 돌아오지 않고 괜히 시간과 돈만 허비했다며 나무랐다. 시타르타가 대답했다. 야단 좀 그만 쳐요. 사랑하는 벗이요. 야단친다고 안 될 것이 된 적은 없어요. 손실이 있었다면 그 손실은 내가 떠맡을게요. 나는 이번 여행이 아주 마음에 들어요. 이번 여행에서 온갖 다양한 사람들을 사귀었어요. 한 바라무는 친구가 되었죠. 아이들은 내 무릎에 올라 말을 타기도 했고요. 농부들은 전답 구경을 시켜주기도 했죠. 나를 장사꾼으로 취급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네요. 그것 참 아주 잘 됐네요. 카마스와미는 화가 나서 말했다. 하지만 당신 신분이 장사꾼이라는 것을 말해줘야겠군. 아니면 당신은 고작 재미나 보려고 출장 여행을 갔다 오는 거요? 그래, 맞아요. 시타르타는 웃었다. 실제로 재미를 보려고 여행을 떠났던 거죠. 안 그러면 못하러 가겠어요? 나는 그곳 사람들과 고장을 잘 알게 됐고 그곳 사람들의 친절함과 신뢰를 맛보았고 우정을 얻었어요. 자, 사랑하는 벗이여, 만약 내가 카마스와미였다면 쌀을 구매하지 못하게 된 것을 확인한 순간 몹시 화를 내며 돌아왔겠죠. 그렇게 했다면 정말로 시간과 돈을 버린 게 되는 거죠. 그러나 나는 그렇지 않고 멋진 날들을 보냈고 여러 가지를 배웠고 기쁨을 누렸으며 괜히 분노하고 조급하게 굴어 나 자신이나 남들을 마음 상하게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내가 언젠가 나중에 다시 혹시라도 수확철의 쌀을 매입하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목적으로 그곳을 다시 찾게 되면 그곳에 친절한 사람들이 나를 다정하고 기쁘게 환영해 줄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내가 그때 그렇게 서두르거나 화를 내지 않은 것에 대해 스스로 대견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니 벗이여, 이 정도로 그치시죠? 그리고 괜히 남을 꾸짖느라고 스스로 기분을 상하지는 마세요. 만약 어느 날 시타르타라는 사람이 내게 손해만 입히고 있어라는 생각이 확실히 든다면 그때 내게 한마디만 해줘요. 시타르타는 자기 갈 길을 그냥 갈 테니까요. 그러니 그때까지는 우리 서로 만족하며 지내도록 해요. 시타르타에게 그가 자기 자신 즉 카마스와미의 빵을 먹고 있다는 사실을 심어주려던 상인의 시도는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다. 시타르타는 자신의 빵을 먹고 있었다. 아니다. 그게 아니라 그들 두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빵을, 모든 사람들의 빵을 먹고 있었다. 시타르타는 카마스와미가 하는 걱정 따위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카마스와미는 걱정이 태산 같았다. 혹시 거래가 실패로 돌아가는 것은 아닌가? 발송한 물건이 분실된 것은 아닌가? 채무자가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것은 아닌가? 이런 걱정이 들 때 카마스와미는 걱정이나 분노의 말을 늘어놓거나 이마에 주름살을 짓거나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것이 효과가 있다는 것을 그의 동료에게 한 번도 납득시키지 못했다. 언젠가 카마스와미가 시타르타에게 지금까지 터득한 모든 것이 다 자기 덕분 아니냐며 나무라자 시타르타는 대답했다. 그런 농담으로 나를 조롱하지 마시죠. 당신한테 배운 것은 생선 한 바구니가 얼마인지, 빌려준 돈의 이자를 얼마 받으면 되는지 그런 것들이죠. 당신이 아는 지식 분야는 그겁니다. 그러나 사유하는 것은 당신한테 배운 게 아니죠. 친애하는 카마스와미, 그건 나한테 배워보는 게 좋을 겁니다. 그리고 그의 영혼은 장사 쪽에 기울어 있지 않았다. 장사를 하면 카말라에게 줄 돈을 벌어서 좋았고 장사는 그가 필요한 것보다 훨씬 많은 돈을 벌게 해주었다. 그 외에 시타르타의 관심과 호기심은 예전에는 그들이 하는 장사나 수공예, 걱정거리, 여흥, 못난 짓들을 달과의 거리만큼이나 멀고 낯설게 여겼던 그런 사람들에게 쏠려 있었다. 모든 사람들과 만나 이야기를 하고 모든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모든 사람들에게 배우는 일을 손쉽게 할수록 그는 더욱 뭔가 그와 그들을 갈라놓는 것이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그렇게 그와 그들 사이를 갈라놓는 것은 그가 과거의 사문이었다는 사실이었다. 사람들이 그가 사랑하고 또 동시에 경멸하는 어린애나 짐승 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그는 보았다. 또 그가 보기엔 별로 가치도 없는 것들 때문에, 돈 때문에, 사소한 쾌락 때문에, 사소한 명예 때문에 사람들이 낑낑대며 애를 쓰고 고통을 겪고 백발이 되는 것을 보았다. 사람들이 서로 욕을 하고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을 보았으며 사문 같으면 그냥 웃어버리고 말 그런 고통 때문에 괴로워하고 사문 같으면 느끼지도 못할 박탈감 때문에 고통을 겪는 것도 보았다. 그는 사람들이 가져오는 모든 것을 향해 마음을 활짝 열었다. 아마포를 팔러 다니는 행상도 환영했고 빚을 내려오는 사람도 환영했고 1시간 동안 자신이 겪은 가난 이야기를 늘어놓는 거지도 환영했다. 사실 그런 거지는 사문에 비한다면 그 누구와 비교해도 사문의 반도 가난하지 않았다. 외국에서 돈 많은 상인이 찾아와도 시타르타는 자기 면도나 해주는 하인 정도 이상으로 대해주지 않았고 바나나를 팔며 몇 푼 더 속여 먹으려는 길거리 행상도 환영해 주었다. 카마스와미가 와서 걱정거리를 털어놓거나 장사일로 이런저런 불평을 해대도 그는 호기심을 가지고 즐겁게 들어주었고 놀라워하기도 하며 그를 이해하려고 애썼다. 꼭 필요한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카마스와미의 말이 옳다고 인정해주기도 했다. 그렇게 해놓고서 시타르타는 자신을 애타게 기다리는 다음 사람 쪽으로 몸을 돌렸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찾아왔다. 많은 사람들이 그와 거래를 하기 위해 찾아왔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속이기 위해 왔고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서 뭔가 캐가기 위해서 왔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동정심을 유발하기 위해 왔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조언을 듣기 위해 왔다. 그는 조언을 해주었고 동정을 해주었고 뭔가를 주었고 약간 속아주기도 했고 이 모든 놀이와 그리고 거기에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들인 열정은 여전히 그가 신들과 브라만들에게 바쳤던 만큼이나 그의 마음을 앗아갔다. 때로 그는 가슴 깊은 곳에서 한 낮고 죽어가는 목소리가 거에 들릴까 말까 하게 나지기 훈계하기도 나지기 한탄하기도 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면 한순간 그는 자신이 이상한 삶을 살고 있으며 오로지 놀이에 불과한 것들을 하고 있고 이곳의 삶이 행복하고 때로 즐겁기도 하지만 그 본래의 삶은 그의 옆을 지나갈 뿐 그를 스치지도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공놀이를 하는 사람이 공을 가지고 놀듯 그는 자기가 하는 장사를 가지고 놀았고 주위 사람들을 가지고 놀았으며 그들을 쳐다보며 거기서 즐거움을 찾았으나 사실 그의 존재의 원천이나 심장은 그렇지 않았다. 원천은 그에게서 멀리 떨어진 듯 어디론가 보이지 않게 흘러가 그의 삶과는 아무 상관이 없었다. 가끔 드는 이런 생각에 그는 깜짝 놀라곤 했다. 그러면서 이런 모든 일상의 일들을 열정과 진심으로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했다. 그저 방관자 입장에서 한 옆에 서 있을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살 수 있다면, 진정으로 행할 수 있다면, 진정으로 즐기며 살 수 있다면 하고 그러나 그는 늘 아름다운 카말라에게 돌아가 사랑의 기술을 배웠고 세상 어디에서보다 주는 것과 받는 것이 하나가 되는 쾌락의 의식을 치렀다. 그녀와 담소를 나누기도 하고 그녀에게서 배우기도 하고 그녀에게 조언을 해주기도 하고 그녀에게 조언을 받기도 했다. 그녀는 전에 고빈다가 했던 것보다 훨씬 더 그를 잘 이해했고 고빈다보다 더욱 그와 닮아 보였다. 한 번은 그는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다. 당신은 나와 비슷한 데가 많아. 당신은 보통의 사람들과 달라. 당신은 그 누구도 아닌 카말라야. 당신의 안쪽에는 당신이 언제라도 들어가 집처럼 편히 쉴 수 있는 고요와 은신처가 있어. 나도 내 내면에 그런 게 있지. 몇몇 사람들만이 그런 은신처를 갖고 있어. 물론 모두가 그런 은신처를 갖고 있을 수도 있고 사람이 다 똑똑한 것은 아니에요. 카밀라가 말했다. 아니, 시타르타가 말했다.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야. 카마스와미는 나만큼 똑똑하지만 내면의 은신처를 갖고 있지 못해. 어떤 사람들은 머리는 어린애 같지만 은신처를 갖고 있다고. 카말라,
보통의 사람들은 대개 허공에 날려 빙그르르 돌다가 흔들리며 바닥에 꼬꾸라져 떨어지는 나뭇잎과 같아. 그렇지만 다른 소수의 사람들은 별과 같아. 이들은 확고 부동한 궤도를 따라 돌기 때문에 방향의 영향을 받지 않지. 그들은 내면에 나름의 법칙과 궤도를 갖고 있어. 나는 대부분의 학자와 사문들을 알았는데 이 모든 학자와 사문들 중에 한 분이 그런 존재였어. 완성에 이른 분이지. 나는 그분을 절대 잊을 수가 없어. 그가 바로 저 숭고한 분 고타마이시지. 가르침을 포고하신 분이야. 수천의 제자들이 매일 그분의 가르침을 듣고 매 순간 그분이 정한 규율을 따르지. 그러나 그들이 모두 떨어지는 나뭇잎에 지나지 않아. 그러나 그들은 모두 떨어지는 나뭇잎에 지나지 않아 내면에 자신들만의 법과 가르침을 갖고 있지 못하거든. 카말라는 그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다시 그분 이야기를 하는군요. 그녀가 말했다. 다시 삼은 생각이시네요. 시타르타는 침묵했고 둘은 사랑놀이를 했고 카말라가 알고 있는 3, 40가지 다양한 사랑놀이 중에 하나였으며 그녀의 몸은 제규어처럼 유연하게 휘어졌는데 사냥꾼의 활 같기도 했다. 그녀에게서 사랑을 배운 사람은 수많은 쾌락과 수많은 비밀에 능통했다. 그녀는 한참 동안 시타르타와 사랑놀이를 했다. 그녀는 그를 유혹했다가 다시 뒤로 밀쳤다. 다시 자기 뜻대로 강요했다가 꽉 끌어안기도 했다 하면서 그의 능수능란한 솜씨를 즐겼다. 그러다 보면 그는 정복당하여 그녀의 옆에 완전히 탈진하여 누워 있었다. 그 사랑의 애첩은 그의 몸 위로 허리를 구부려 그의 얼굴을 지친 그의 두 눈을 오랫동안 들여다보았다. 당신은 사랑을 가장 잘할 줄 아는 남자예요. 그녀는 생각에 잠긴 채로 말했다. 여태껏 내가 만나본 남자 중에서요. 당신은 누구보다도 강하고 유연하고 적극적이에요. 당신은 나의 사랑의 기술을 잘 터득했어요. 시타르타. 내가 나이가 좀 더 들면 언젠가 당신 아이를 갖고 싶어요. 그런데도 사랑하는 그대여. 당신은 언제나 사문이었어요.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죠? 당신은 어느 누구도 사랑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럴지도 모르지. 시타르타는 지친 목소리로 말했다. 나나 당신이나 똑같아. 당신도 사랑을 하는 것은 아니야.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사랑을 하나의 기술로 구사할 수 있겠어?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어쩌면 사랑을 하지 못할 거야. 어린애 같은 사람들은 사랑을 할 줄 알아. 그것이 그들만의 비밀이지.